재현 쌤 일본 이름이면 완전 일본 사람 같은데. 뭐야 생긴 거로 그렇게 만들지. 뭐야 김재원 일본인 소리야 뭐야? 식습관이나 이런 다 전부 완전 일본. 스키야키를 좋아하긴 하지만 안치파는 맞지만 일본 사람은 아니지. 뭐라고 반응해. 자, 역사 속 인물을 뇌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에피션 그놈 132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벽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일조선인이라는 주제로 네.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네. 그 이야기 나누기 전에 그 국적 제도가 좀 바뀌었나요, 선생님? 요즘에? 국적에서 안 바뀌었죠. 국적제도는 그대로 온 거죠. 아니 근데 이주 국적 관련해서 좀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서. 네. 어. 아 이중국적과 관련해서 원래 네. 이제 한국 이중국적 허용 안 하다가 네. 이중국적 허용하게 된 지는 꽤 됐습니다. 네. 네네네. 지금 이중국적이 가능하죠. 아니 네. 많이 국적이 많으신 분들 보면 뭐 두 개, 세 개이신 분들도 계세요. 아. 축구 선수들 특히 좀 많던데 국적이. 그러신 분들도 네, 우리나라 축구 선수도 말고. 네, 네. 요즘에 이제 근데 국적 문제는 이제 그게 이런 국적 문제라기보다는 네. 뭐 이제 1910년부터 45년까지 국적 아 일본인이었다.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안 되네. 네네. 이들이 나와가지고 네. 오늘 주제를 갖고 온 건 그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제일조선인 네. 국적 문제라서 이제 갖고 온 거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적 문제는 그렇게 함부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네. 네, 뭐 일제 시대 때 한국 조선 사람들은 일본이었냐 조선이었냐 이거를 묻는 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현재적인 질문이에요. 일제 식민지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의 문제를 사실은 물어보는 그게 우선이지. 질문이어야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국가기관에 임명되는 네. 몇몇 이제 분들이 김문수. 마치 대단히 칼로 물을 자르듯이 일본 국적이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 연구자들이 바라보기에는 네. 대단히 무지하고 무식하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어서 네.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가져온 거고요. 네. 딱 잘라서 얘기하면 일본 국적이 일단 아닙니다. 사실관계도 틀렸어요. 일본 국적 일본인이 아니에요. 네. 일본인과 조선인은 일제 강점기 때도 적이 다릅니다. 네. 그것도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조선인은 조선 적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적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인? 한국인이죠. 한국인으로서 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투표. 한국인으로 그렇죠. 투표. 그다음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국방의 의무. 가야 되고. 세금 내고. 의무,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거고. 네. 내가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일제 시대 때 조선인은 의무도 없고요, 권리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적도 달라요. 네. 일본 적이 아니라니까요. 조선 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놓고 아니 나라 망했으니까 일본 사람이지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진짜 무지한 얘기네요. 대단히 무식한 이야기다. 네. 이게 그다음에 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일 협정조차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일 협정에서 네. 1910년부터 45년까지를 그러면 네. 우리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고 네.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영문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건데 already null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NULL. 네, 그렇죠. 그게 뭐냐면 1910년부터 45년까지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때 한국 정부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원천무효를 주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불법이었고 그거기 때문에 아예 없었던 일, 강제병합이라고 하는 거는 없던 역사예요. 네. 그렇게 우리는 협정문에서 조인을 한 거다라고 네. 주장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똑같은 그 already null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아닌 걸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니네도 그때 사인한 거니까 그때는 맞는데 우리가 패전했으니까 지금은 아닌 걸로 해줄게로 번역을 해요. 네. 요 두 싸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적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는 원촌무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사람이었었던 적이 없는 거야가 한국 정부의
65년도의 주장이에요. 와. 근데 그 이상한 말 하셨던 그분은 완전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한일 협정문에 대한 번역도 일본 측의 주장, 일본 정부의 주장에 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당시 강제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조차 권리 의무 이런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대단히 문제적인 발언인 겁니다. 네. 그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가 없었는데도 네. 일본군으로 강제징용된 끌려간 네. 조선인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그걸 강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당연히 강제, 이건 저희 다 했습니다. 네. 강제징용편 기억 뚜렷이 나시죠? 저 했나요? 아 이제 있었어요. 강제징용편 했습니다. 강제징용편 했어요 저희. 네. 강제자가 붙는 건 당연히 강제성이라고 하는 게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본에서는 그때 당시에 강제가 아니라 지원병이라고 하는 제도를 네.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기 때문에 니네가 알아서 간 거 취원병이잖아 이름. 자기네들이 가고 싶어서 우리가 받아준 거야 네. 라는 입장인 거죠.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름은 지원병이지만 강제였다라고 하는 걸 할당이 제가 되고 네. 할당 강제. 그 문제 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논의할 필요도 없는 네. 것인 거죠. 징용도 돈은 줬지만 네. 턱없이 네. 사이. 그러니까 강제라고 하는 그 돈 문제 관련해서도 이 제일조선인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 그건 뒤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일제 시대 때 그래서 이장이었던 분들, 면장이었던 면장이었던 분들 네.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럼요.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할당제에 네. 하에서 메커니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때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 이야기 잠시 후에 광고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험장터로 상담하시면서 중복된 보험을 정리해서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담 결과 보험료는 기존에 38만 8,343원 내고 계셨던 분이 리모델링 후에 19만 8,180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면서 19만 163원 보험료 절감을 하게 되었지만 보장은 기존 보험에서는 중증 질환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이 되었지만 리모델링 후에는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보장도 보험회사 상품별로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가능한 게 바로 보험장터고요.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검색해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보험장터 이게 상담 결과 여기 딱 예시 들은 것만 보셔도 거의 40만 원에서 20만 원 돈이 그냥 거의 줄어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보험 내용은 훨씬 많이 보장 내용이 늘어났다. 이게 보험 약관을 주요 사항은 설명을 듣긴 들어도 진짜로 뭐 어떻게 되는지 다 잘 인지하기 몰라요. 쉽지 않아요. 우리 하다못해 인터넷 가입할 때도 약관을 다 읽어보게끔 했지만 다 안 읽어보고 그냥 모두 동의함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가 계약을 스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 사실 나한테 필요 없는 건데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장터 같은 곳에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맡겨 보시고 줄일 건 줄이고 꼭 넣어야 할 거는 꼭 넣어야 되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인터넷 주소, 그리고 더보기 링크, 또 카톡 아이디도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보험장터 꼭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숙면에 들기 어려워서 베개를 여러 번 바꿔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브레인슬립 베개를 소개합니다. 브레인슬립 베개는 독자 개발된 신소재 이코어를 사용한 코일 같은 독특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딱 보기에도 바람이 잘 통할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통기성 덕분에 베개를 오래 베고 있어도 머리에 열이 안 나고 땀도 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시원하니까 자다 깨지 않고 쾌적하게 잘 수도 있어요. 잠자는 25% 인생에 투자해서 깨어있는 75% 인생의 활력을 선물해보세요. 브레인슬립 베개였습니다. 네, 브레인슬립 베개 이렇게 실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인슬립 베개가 네. 저는 진짜 좋은 게 이게 베개 오래 쓰다 보면은 커버를 자주 빨아도 맞아요. 이게 머리에 열 많으신 분들은 누래집니다. 아시죠? 집중적으로 누래져요. 속통이 요 머리 딱 베개 분만 이렇게 딱 노래지거든요. 근데 브레인슬립 베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속통을 직접 빠시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샤워기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직접 깔끔하게 세척이 되거든요. 속통까지 빨 수 있거든요. 네. 그 점이 좋고 보시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소재로 돼 있고 소재 자체가 되게 시원해요. 실제로 만져보면은 네. 차가운 소재로 돼 있다 보니까 여름에 특히나 좋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써보시면 아셔요. 아 그럼요. 써보신 분들 후기 많이 올려주시고 또 구매하실 때 M장기획 보고 주문한다는 거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대가 꼭. 높은 거 사시면 사실수록 네.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꼭 M장기에게서 보고 샀다 꼭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레인슬립 베개였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제일조선인입니다. 네. 제목에서부터 논란입니다. 제일조선인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지금 명칭을 뭐라고 부르면 제일조선인이라 불러도 되느냐? 아니, 제일 명칭은- 한국인이지. 네. 한국인이지 그럼. 제일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한국인이 맞나요? 부르려면 그렇게 부르든가. 네. 아니, 제일 북한인이라 부르든가. 이 남쪽이냐 북쪽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본인이 선택해야 되죠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주권과 관련한 문제는 뒤에 네.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네. 조선인 맞는 것 같은데. 제일 조선인이 맞아요. 그래서 조선은 이제 없어졌는데. 조선 없어졌.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사회학과 대학원에 다닐 때 일본 사람들이 이게 저기 공부하러 와요.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이니치. 자이니치라 그러죠. 제일 조선인, 제일 한국인, 제일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그냥 하나로 묶어갖고 자이니치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복잡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자이니치라고 그냥 걔네들은 퉁치는 거예요. 영칭이 아직까지도 논란이에요. 네. 제일 한국인은 맞나요? 그러면 제일 한국인이라고 부르면 그러면 거기 일본 국적을 선택하신 분들은 포함 일단 안 되나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그 지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분들도 네. 있거든요. 무국적. 무국적자도 있습니다. 아. 그분들은 포함이 안 돼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되지? 그럼 제일 조선이라 불러? 제일 조선인? 약간 북한 냄새 나는데. 그렇게 부르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르지 말자. 그 사람도 뭐라고 불러? 아직까지도 용어 정리가 안 됐어요. 제일 땡땡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제일조선인은 해방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그렇죠. 그때 조선이었어. 태어나신 식민지 넘어가신 조선이었을 분들이랑 때. 거기서 태어나신 분들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일단 제일 조선이라고 갖고 왔지만 네. 용어는 문제가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렇죠. 용어로서 예. 그래서 최근에 많이 쓰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냥 제일 코리안. 코리안. 제일 코리안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위아래를 다 포괄하는 네. 영어 명칭을 그대로 쓰자라고 하는 제일 코리안. 혹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야 그러면 자이니치 코리안은 그냥. 쓰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네. 주로 논문들을 보시면 그냥 자이니치 코리안 아니면 그냥 제일 코리안이라는 표현을 최근에는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일 코리안인들한테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일본 국적을 딸 수 있어요. 선택을 하면 네. 그런 분들이 꽤 많고요. 한일협정 이후에 그 일본 국적을 선택하신 분들이 그때 당시 1965년 기준으로 남아 계신 분이 한 60만 명 정도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 지금 누적 통계로 봤을 때 한 30만 명 정도가 일본 국적을 그냥 취득을 하고 네. 있어요. 제가 듣기엔 40%라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한 30만 명 정도 그냥. 누적으로 봤을 때 30만 명 정도가 이제 선택을 하셨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자 그러면 추성훈 씨가 네. 이제 일본 국적. 장훈. 네. 장훈. 장훈 굉장히 오래전 야구 선수 장. 그 사람은 그렇게 선택한 누구신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장훈 네. 네. 근데 감독도 하시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제일 조선인 뭐라고 부르던 야구 선수 3천 안타를 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네. 이충성. 이충성도 네. 제가 알기로는 일본 국적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네, 국가대표로 네. 뛰어갔어요. 결국 이제 추성과 이충성은 똑같은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충성은 리타다나리라고 충성을 그대로 발음대로 그쵸. 내려 쓴다고 들었습니다. 네. 김성근 감독은 어떻게 되시죠? 모르겠는데요. 김성 감독은 아마 일본 국적이지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일본 모르겠습니다. 국적은 아닌데 일본 그 실업연구 어디서 활동을 맞아요. 하면서 일본 태어나셔서 일본에서 아니다 일본 건너가신 거였나? 하여튼 뭐 정확하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모든 필기를 일본어로 하신대요. 그렇게 하여튼 일본 국적을 선택할 수 있고요. 네. 2번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허미미 네. 씨처럼.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고 네. 또 누가 계실까요? 그 여러 명 그 올림픽에 나가셨던 분들 중에 이제 한국 네. 국적자로 일본에 사셨지만 네. 네네. 넘어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제 그런 분들이 대표적인 것 어. 같고요. 그런 분들이 누적으로 했을 때 한 40만 명 네. 정도로 많으시네. 이제 한국 국적을 네. 따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남아요. 하나가 뭐냐면 일단 북한 국적이라는 거는 존재될 수 없습니다. 네. 왜냐 일본과 북한은 수교는 안 해요. 수교를 안 돼 했어요.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도 북한이랑 당연히 수교가 안 돼요. 수교 안 돼요. 대한민국 헌법은
저 북한은 미수복 지역입니다.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국적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선택될 수 있냐? 그 북한 여권을 갖고 있는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 살면서 북한 여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권만 발행받은 거네. 여권만 발행받으신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것조차 하지 않은 무국적자의 신분으로 남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선택 안 하고 지금 한국도 나는 그걸 조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북한이 통일이 돼야 그게 진짜 내 그건 조국이다. 거지, 조국이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2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통계로 그걸 조선적이라고 불러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식민지 시기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일본적이 아닌 조선적이라고 하는 네. 게 있거든요. 그 조선적을 그대로 난 보유하고 있다. 내가 국적을 따는 날은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다. 라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한 2만 6천 명 정도가 계십니다. 네. 아직도 일본 입장에서 무국적자네. 무국적입니다. 이분들은 한국 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분들 중에 그 정영환 선생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네. 일본에서 지금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네. 네. 근데 이분이 그 대표적인 조선적 보유자시거든요. 이분이 한국 정권에 따라서 한국에 들어올 때가 있고 못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못 들어왔어요. 여건이 없으니까. 네. 조선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 여건을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네. 박근혜 정권 때는 입국 못하게 막았어요. 그 이제 민주당 정권 때는 국회의원이 보증해서 아마 특별 여건을 해갖고 오실 수 들어오실 있었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세미나도 하시고 하셨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조선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죠. 네. 지금 제일 코리안의 상태가 이렇게 복잡해요. 네. 이 복잡한 상황을 전체로 함축하고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정대세 씨입니다. 정대. 그렇죠. 골대녀.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고. 진짜 정대세의 삶은요. 진짜 그냥 보면은 네. 그냥 그 제일 코리안인들의 우여곡절을 함축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정대세가 2010년 그 월드컵 때 그 이제 울었던 거? 네, 북한 국가대표 네. 팀으로 뜁니다. 네. 그때 저 눈물을 펑펑 쏟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국가보안법으로 끌려가려고. 요즘에 이런 거 가지고 국가보안법 갈 수 있는 시기라. 웃으면 안녕. 안 되는데. 이렇게 또 뚝 잘라가지고 마치 북한 국가가 흘러나왔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 사람의 인생이 그려지면서 제일 코리안의 어떤 삶을 응축적으로 보여주는 눈물이었거든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아버지 네. 정대세 씨의 아버지는 한국 국적자입니다. 네. 일본에 있지만 한국 국적자예요. 아버지는. 근데 어머니는 무국적자입니다. 조선적. 아까 네. 설명드린 네. 그 2만 6천여 명 중에 한 명이었었던 무국적자시고요. 네. 어머니가 무국적자다 보니까 그게 네. 좀 강하세요. 아버지도 설득을 못했으니까 그럼요. 이렇게 조선적으로 남아 아주 계시겠네요. 강한 아주 강한 그게 있으신 분입니다. 네. 통일에 대한 어떤 네. 그런 것들과 그런 어떤 조선인으로서의 네. 그런 어떤 그 차별도 많이 당하시고 했었던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뒤에 가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일본에서 살고 있는 그 제일 코리안인들 중에 6, 70년대 고등학교 생활했었던 여성분들이 일본에서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세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정대세를 조총련계 학교에 보냈습니다. 네. 근데 조총련계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북한과 연결이 네. 되어 있는 학교예요. 네. 그다음 민족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시키는 네.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컸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을 그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두고 있는 사람이 네. 이제 정대세인 거죠. 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정대세 씨 국적은 한국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네. 정대세 씨는 한국 국적자입니다. 북한 국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적자예요. 국적을 취득을 했으니까.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국적은 취득했어요. 그런데 학교는 조총련계 학교를 다녔어요. 네. 어머니는 무국적자입니다.
근데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네. 내가 뛰고 싶은 국가대표는 네. 북한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특별 여권을 만들어서 북한 네. 여권을 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피파에다가 진정서를 내요. 네. 한국만의 독특한 역사가 있다. 나는 대한민국 국적자지만 네. 이 대한민국 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성 속에서 네. 나는 북한 국적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북한 국가대표로 뛰고 싶다라고 하는 걸 피파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북한 국가대표로 뛰는 게 허락이 됐어요. 네. 북한 정부에서도 그걸 인정해 준 거잖아요. 실력이 당연히 좋은데. 나는 밑에 잘하니까. 그때 정대세 가장 그거였어요. 그리고 아니 선전하기가 너무 좋잖아. 한국 네. 국적인데 대표는 북한 대표팀으로 뛰고 싶어 그렇죠. 한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북한 국가대표가 됩니다. 네. 그 상황에서 북한 그 노래와 국기가 딱 떴어요. 네. 국기라고 표현하면 또 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에 인공이라고 빙의해 그러잖아요. 본다면 네. 참 우유곡절이 있는 땅에 태어나서 어쨌든 본인이 선택해서 국가대표가 되었다라는 네. 감정은 말로 하기 힘들겠네 말로 하기 진짜. 힘든 그거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울음과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 나중에 한국의 K리그로 와요. 수원 삼성님께 어디 뛰지 않았어요? 수원 삼성이 맞을 건데. 블루웨이스 있었습니다.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올스타? 네. 올스타에 선정이 됐어요. 네. 네. 그런데 그 몇몇 K리그 팬들이 반대 운동을 합니다. 지휘하고 그랬어요. 간첩이다. 북한 간첩이다. 심지어 이 사건 때문에 이 그 반대 운동 이 사건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고발을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네. 뭐 물론 정대세를. 무혐의가 났죠. 정대세를. 네, 무혐의가 났지만 물론 이제 무혐의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10년에 그렇게 울면서 뭔가를 했었던 그 기억이 그 이후로도 정대세 발목을 계속적으로 잡게 되는 네.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제일 코리안의 역사를 그냥 응축적으로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네.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네.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일본으로 왜 그러면 조선인들이 갔느냐에 대해서는 관동대지진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 초기에는 뭐 교육을 받으러 갔던 사람도 있고 정치적 망명을 왔던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강제 병합이 된 이후로 조선의 농촌 사회가 붕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지다 보니 특히나 1차 세계대전 무렵이 되면은 일본에서는 이제 군수 공장을 돌려야 됐기 때문에 염가의 조선인들이 노동력으로 와 줘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네. 되죠. 그래서 1920년 정도가 되면은 한 3만 명을 넘어섭니다. 이미 그러니까 제일 조선일일 때는 네. 제일 조선일 숫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3년이 되면 네. 그 관동대학- 관동대지진이 네. 벌어지게 되고 관동대 학살이 네.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관동대 학살 이후로 조선인들에게 일본이라고 하는 곳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노동하러 가는 거지만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죽으러 가야만 해요. 조선은 더욱더 먹고 살 길이 없어지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가난해지고 차별은 더욱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슴 아프게도 학살이 일어난 이후로도 일본으로 넘어가는 숫자는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가면 그 학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공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때 넘어갔었던 사람들이나 네. 나중에 그 이제 해방 이후에 네. 왜 그냥 나라 이제 끝났으면은 일본 해전하고 다 넘어오면 되지라고 귀국. 쉽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 조선에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분들이 지금 농촌은 다 피폐해져 있고 식민지 조선의 군수 사업이라고 뭐 산업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네. 안 돼 있고 여기로 가가지고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벌어서 조선에 붙여줘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을 무릅쓰고 지금 일본에 와 있는 겁니다. 네. 그 숫자가
1929년이 되면 이제 대공황이 벌어지게 되고 대공황 이후로는 조선은 더욱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가요. 네. 한 30만이 갑니다. 네. 1930년대가 되면 30만 명이 넘어서게 돼요. 이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네. 시스템으로 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1930년대 후반이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제일조선인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1945년 시점에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지금 30이 엄청 여러 번 더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3만 명. 1920년대 초중반까지가 3만 명이었고요. 네. 29년을 넘어서면 30만이 됩니다. 30만. 네. 300만? 220만 정도로 봅니다. 전체 조선 인구가 그러면 2천만이 좀 2,600만이었는데 10분의 1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리고 10%가 어마어마하게 넘어갔네요. 전체 해외 이주를 네. 했었던 분들을 다 합치면 500만이 좀 넘고요. 이게 사할린이나 아니면 강제징용 중국이나 됐던 분들이 다 이제 넘어간. 그만큼 넘어가 있었던 거죠. 만주로 가겠던 분들이 있고 어. 뭐 필리핀부터 해가지고 남미로도 여러 군데 가고. 이 군도들에 남아 있었던 강제징용 당하셨던 네. 분들 그분들 중에 가장 많은 숫자는 당연히 일본입니다. 네. 강제징용 가장 많이 당하기도 했었고 10% 정도. 그분들을 다 합치면 한 220만 어. 명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왜 넘어오지 않았냐? 네. 220만 명이 발이 묶인 거예요. 어. 해방이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뭐 그냥 넘어오면 되지 나라 망했으면이라고 하기에는 네. 여러분들이 거기 한 10몇 년 정도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일본에 강제징용이 아니더라도 네. 거기서 10몇 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조선에는 이제 더 이상 터전이 없어요. 그리고 노동을 했었던 기반이든 뭐든 판자촌이라도 일본에 있는 거예요. 네. 그분들에게 지금 바로 조선으로 다시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라? 조국 상황을 한번 볼까요? 조국이 있습니까? 미군정 들어섰고요. 네. 소군정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될지 몰라요. 그게 일단 네. 1번. 불안정한 조국의 상황. 네. 1번일 거고요.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강제징용 당하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개고생했었던 거에 대한 피해 보상. 이 문제 일본 정부에서 일본 일단 정부가 없죠. 네. 여기도 지금 GHQ라고 군정. 미국의 점령이 네.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보상 문제 어떡할 건데? 어. 이거 처리해 줘야 내가 가지. 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넘어갈 때 1인당 현금 1,000엔 이내만 지참하게끔 합니다. 네. 내 재산을 포기하도록 만들었구나 거의. 여기에 있는 재산을 못 갖고 가게 한 거예요. 네. 일본에서요? 네. 아. 이때 이 이야기는 그 부산편에서도 잠깐 네. 해주셨습니다. 이게 네. 쉽지 않은 게 지금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오창석이라는 사람은 부산 내려가서 살기 힘듭니다. 지금. 당연하죠. 경제적 터전을 바꾼다는 거는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승혜도 지금 부산에서 올라고 해도 절대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네. 그런데 이때 10몇 년을 살아서 지금 강제징용 당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강제징용 당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피해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시 한국 가잖아요. 피해 보상 못 받아요. 그죠? 끝난 일단- 거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 내가 여기서 4, 5년 동안 강제징용 당해가지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했었던 거 못 네. 받습니다. 근데 왜 이때 안 넘어왔냐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어, 없죠. 못하죠. 그렇게 쉽게 할 수 절대 없죠. 못하죠. 못합니다. 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극도의 불안한 가운데서도 불안한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네. 남아 있게 돼요. 심지어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귀국을 했는데 지금 저희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고 저희 뭐죠? 네. 외할아버지 형제가 갔다가 둘이 못 온다. 하나만 먼저 오자. 다시 가셨어요. 네. 아. 왜냐? 기반이 둘이 그냥 오면은 기반이 무너지니까 하나만 잠깐 하고 다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 거기서 있어요. 이게 혹시라도 이제 조선으로 넘어갔다가 일본에서의 기반마저 무너지면 그렇죠. 오도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사건 하나가 터지죠. 귀국선이 침몰됩니다. 네. 후쿠시마. 요번에 귀국을 하는 배가 음. 침몰돼요.
그 일본이 전쟁 때 네. 미군 함들을 이제 폭파시키기 위해서 심어놨던 그런 걸 기뢰, 뭐라고 기뢰라 기뢰, 그러나요? 네. 항구의 기뢰. 얘 아마도 이게 터져가지고 침몰해가지고 전원 사망하거든요. 그런 사건이 터져요. 그럼 더 가기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죠. 네. 수천 명이 무섭죠. 수몰됐다. 네. 수천 명.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데 그럼에도 140만 명이 갑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60만 정도가 남게. 220만에서 140 빼니까 70, 80만. 아마도 이 140만 명은 거의 대부분이 그나마 일본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적었던 분들이실 거예요. 네. 40년. 피해 보상 받을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분들이 어쨌든 140만 명이 다시 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은 60만 명이 1947년 기준이에요. 60만 명이 남아 있는데 이들은 국적이 뭘까요? 그럼 1947년 기준입니다. 아니 근데 한국에는 저 합법적인 정부가 아직 없잖아요. 없어요. 이들의 국적은 뭐죠? 임시정부.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여건이 발행이 안 되니까 무국적입니다. 무국적. 그냥 무국적이에요. 근데 이걸 미국 정부와 일본에서는 서로 놓고 서로도 정리를 못해요. 방치해보는. 이거 난민이야? 난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난민은 아니야. 외국인이야? 외국인이려면 이 사람들은 원래 국적이 있어야 돼요. 네. 원래 국적 없습니다. 그럼 뭔데? 어정쩡한 상태로 둡니다. 네. 이게 이제 이거 뒤섞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어쨌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라는 것이 헌법 전문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아무것도 없고 건국의 과정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임시정부 법통 계승한 거 아니냐라고 누군가 이상하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겁니다.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일본의 거예요. 입장인 거예요. 네. 일본의 입장에서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두는 거예요. 네. 내가 떠나올 때는 조선이었는데 또는 이제 망한 조선이었는데 돌아갈 때는 망한 조선도 새로 살아가는 조선도 없는 공백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공백의 상태를 여말선초처럼 고려해서 조선으로 넘어가든지 조선이 신조선이 되든지 뭐가 되게 깔끔하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1년만 조금만 더 있다가 버텨보자 1년만 조금 있다가 정리하고 가자 했는데 전쟁이 나버렸어. 그 뒤로 쭉 가본 거지. 나는 북도 남도 아닌 상태에서 이어져온 무국적 제도. 근데 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차피 거류민이니까 그런 건 있었겠죠. 그죠?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 지자체에서 그냥 번호 부여는 했겠죠. 그런 게 없습니다. 아예 없이 아예 어정쩡한 사회 상태로 보장도 줍니다. 없이. 아. 그렇기 때문에 1965년 한일협정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지위를 결정한 거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 65년 이전까지는 이들은 지위를 일본 사회 내에서 지위가 없어요. 서로 어정쩡한 상태예요, 그냥.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림자 같은 삶을 네. 살았네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취업하죠? 그럼 취업도 못해요?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장 시스템 아무것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어. 그냥 애매모호한 상태예요. 애매모호한 상태. 그러니까 일본에 거주하는 비일본인 맞습니다. 정도로 규정할 수 있지. 다른 그 어떤 것 사회적 보장도 안 되고 공식적인 취업 안 되고. 외국인인데 외국인 법령에도 포함이 잘 안 되고 포함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포함을 하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승만 정권 네. 때인 거죠. 이승만 정권과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승만 정권은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전원 송환. 선택해. 전원 송환 해줘. 피해 보상 명확하게 해. 그 다음에 전원 송환해. 재산도 다 갖고 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이거를 선택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사람 아님.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러면 여기에 남아 있는 제일 코리안인들도 고민에 빠져요. 네. 뭘 선택해야 돼? 그러면 이 되는 거고 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돈 다 들고 들어간다고? 그거 안 돼. 음. 무조건 송환? 그것도 안 되지. 왜? 하층민으로서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도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허락을 해준다는 건 그 일본 인간들이 해주지 않았겠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승만 정권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 네. 제일 코리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한일 회담을 계속해요. 네. 물론 거기 안에는 뭐 독도 문제, 그다음에 어업 문제,
무슨 뭐 그다음에 뭐 그 피해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래 한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제일 코리안인들의 법적 지위 문제도 있는데 그거를 그 이승만 정권에서 너무나도 강경하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네. 회담만 계속합니다. 아. 회담만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이들의 지위는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승만 정권에 전략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략도 전략이고 정치적 이용을 했다. 정치적으로 이용한 이용을 거죠. 했다. 이승만. 우리는 반일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 근데 현실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 같은 거는 필요 없어요 이승만 정권. 네. 그냥 이용만 해먹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문제였던 근데 거예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의 뉴라이트들이 좋아하는 게 그렇게 이승만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이승만이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나라는 3.1운동부터 있었던 거야. 를 한일회담에서 계속 강조해요. 우리나라는 3.1운동부터 있었고 이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법적 지위는 네. 원래 있는 거에서 들어가는 거지. 네. 일본이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뭔가 부여되는 게 아니다. 네. 니네가 부여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원래 3.1운동 이후로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잠깐 잊어먹었었던 거 회복하는 거지. 네. 라고 하는 걸 하는 거고 국적 일본 일본 입장에서는 부여해 준다라고 계속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도 이승만 정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승만 정권은 반일이거든요. 네. 근데 뉴라이트는 왜 이걸 생각하지 않는지. 정반대야, 자기 정반대. 편한데. 논리를 생각하면 안 돼.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코리안인들의 삶을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일용직으로 산 거죠. 네, 그 옛날 무한도전이라는 네. 프로그램에서 그 섬에 갔다. 우토로 마을인가? 우토로 마을, 우토로 섬 마을. 말고 아. 우토로 마을이에요. 저희도 답사를 지금도 있어요. 자주 네. 가거든요. 거기에 우토로 마을이 그 제일 코리안인들이 주로 사셨던 네. 곳이에요. 지금 거의 다 지금 거기가 이제 재개발 이슈 때문에 묶여 네. 있는데 아무튼 거기를 가보면 그 느껴집니다. 와, 이렇게 사셨다고? 이렇게 일본 놈들 개새끼들이죠. 개발도 안 해주고 네. 그냥 거기 방치해놨구나. 방치한 방치예요. 거예요. 네.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방치입니다. 방치. 알아서 살다가 죽으면 끝. 네. 이 의미잖아요. 그런데 방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일용직 또 힘들어요. 범죄? 범죄입니다. 어쩔 수 없지. 그럼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렇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은 범죄자 집단이에요. 그래서 자이니치들은 범죄자 그런 여론으로 네. 또 네. 거기서 누가 하나 잘못하면 거봐 자이니치 범죄 자이니치는 그런 이렇게 되는 아. 거지. 걔네들 그 맨날 문제 일으키는 걔네들 아니야? 근데 라고 왜냐하면 하는 인식이 일본 사회에서 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생기고 교육도 근데 못 만약에 받고 뭐 범죄를 저지르면 네. 처벌은 어떤 법 근거로 해요? 일본 법으로? 외국인 근거에 대한 법. 외국인으로 이제 처리를 속지주의가 할 텐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애매한 겁니다. 사실 네. 애매하죠. 근데 불법 체류자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불법 체류자는 아닙니다. 일단 네. 미국은 GHQ가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그냥 독특한 역사적 배경 속에 있는 존재들인 와.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외국인인데 아직 그 한일 간의 그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존재. 그러니까 법적인 뭐 구속력도 없고 빨리 그러다 보니까- 빨리 죽어줬으면 좋아하는 존재. 정확합니다. 빨리 그냥 죽어줬으면 하는 놔두면 존재. 소멸하겠지. 이런 소멸하는 존재죠. 빨리 꺼져줬으면 어. 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는 머릿속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끼리 당연히 뭉치죠. 음. 조선인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제일 코리안인들이 뭉치기 시작을 하는데 자치 조직이 300개가 넘게 생겨요. 네. 해방 이후에 일본에 남아있다. 당연한 네. 거죠. 네. 죽을 수도 있는데 어. 자치 조직이 생기는데 그거를 통합하는 첫 번째로 통합하는 단체가 뭐냐면 제일조선인 연맹 중앙위원회라는 거. 네. 그걸 이제 이들이 결국은 제일조선인 연맹으로 네. 이제 모여지는데 그거를 조련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거 뭉쳤어요. 어. 뭉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갈라집니다. 네. 자, 제일 코리안인들이 뭉쳤어요. 다 모여 있는 겁니다. 60만 명의 사람들이 뭉쳤어요. 근데 이들 중에도 내 고향은 38선 이북인 분이 있고요. 네. 그렇겠죠. 이남인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우익 인사들도 있는 겁니다. 우파 인사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련의 핵심적인 간부들을 사회주의자들이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파 인사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 우리 조국의 현실을 봐라.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이념으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지. 우리도 사회주의만 좋아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닌데 우리도 라고 하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게 네. 민단이라는 단체인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이때는 제1본 조선 거류민단이에요. 네. 이 민단을 만들었었던 사람은 박열입니다. 박열. 우리 했던 그 사람이죠. 네, 박열 우리가 한번 다뤘었던. 네네. 네. 박열이 이제 주도적으로 민단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민단 대 조련으로 탁 하고 좌우로 나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가 나뉘어진 거랑 똑같이 제일 코리안인들 사회도 이념으로 갈라서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에서의 상황처럼 이념 투쟁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서로 죽여요, 막. 서로 이제 정치적인 테러도 어떤 하고. 그런 것들도 막 생기고 국내상을 그대로 빼다 박습니다. 네, 지금 이 이야기가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제가 뒤에 스케줄이 지금 있는데 지금 녹화 시간이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먼저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뒷이야기는 방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서. 네. 자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1948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하고요. 북한도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단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제 그 앞에 조선자만 바뀐 거예요. 제1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네. 조선에서 대한민국. 거류민단. 거류민단. 그냥 줄여서 민단이라고 이제 네. 생각하시면 우리가 됩니다. 지금 하는 민단이죠. 그렇지. 예. 이게 이제 민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련은 그 이제 북한 지금의 이제 북한을 지지하는 민전, 그러니까 제일조선 통일민주전선이라는 이름으로 민전이란 이름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민단 대 민전으로 갈라서서 서로 또 싸움을 시작하는데 1954년 이후로 굉장히 분위기가 급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954년이 되면은 제네바 회담이라는 걸 해요. 그게 네. 이제 6.25 전쟁을 처리하는 그 국제 회의를 열게 되는데 여기에서 남일 그러니까 외무상이죠. 북한의 외무상이 남일 성명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평화 땡땡 치고요.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남북 평화를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물론 이거는 당연히 이빨 까는 거였지만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남북 협상하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던진 거예요. 당연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들어줄 가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진정성도 의심되는 거기 때문에 전쟁 끝난 지 1년 됐는데 네. 갑자기 평화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들이 보면 좀 허무맹랑하거든요. 미군 빼라. 아,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메시지가 그 일본의 제일 코리안 사회에서는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진짜 평화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일 수도 있는. 네. 북한이 먼저 평화의 메시지를 내잖아. 이거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까지 일본 내에는 제일 있는 우리 동포들은 좀 어디를 선택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많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민정과 민단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한테는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뭐가 좀 메시지가 맥힐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북한과 관련된 그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북한은 곧 제일 코리안들에게 북한은 곧 지상 낙원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시작되는 중요한 사업이 있어요. 그게 북송 사업입니다. 그 유명한. 이 북송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단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체가 네. 민전이 조총련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름 바뀌는. 네, 이때 이제 조총련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조청년에서 북송 사업 북한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느냐? 북한 정부와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합의를 합니다. 물밑 협상을 했네. 물밑 협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에서는 네. 지금 제일 코리안인들은 짜증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든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사라졌으면 좋겠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게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아니 전쟁 후니까 뭐 많이 죽었고 그러니까. 전쟁 후기도 하고요. 전쟁 전부터 노동력은 부족합니다. 네. 왜냐하면 2,600만 중에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애초에 북한 인구 구성이 900만밖에 안 돼요. 아. 원래도 부족했는데 6.25 전쟁으로 사람이 더 죽었기 때문에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딱 너무 노동력으로 쓰기 좋은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 하층민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기술도 사람들인 있겠다. 거예요. 돈도 있겠다. 그렇죠. 얘네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지상낙원이라는 이미지를 조청년을 통해서 일본의 제일 코리안 사회에다가 전파를 해버리고 일본에 있는 제일 코리안들 입장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뭔가 뭔가 재건 사업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이 지상낙원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직도 기억나. 만경봉호 막 그런 거 막 영화에 나오는. 네, 맞아요. 아, 네네. 그런 거잖아. 얼마나 가느냐? 10만 명 가까이 갑니다. 북한으로요? 네. 와. 북송 사업이 80년대까지도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58년에 출발을 해가지고 80년대까지도 진행이 되는데 총 통틀어서 10만 명 가까이 가요. 오. 그게 이제 근데 결혼한 일본인 여성들도 갔다고 그러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일부인가? 그건 일부인 일부. 거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일본 58년부터니까 60년대 주로 가거든요. 이 분위기를 좀 익히시려면 영화 박치기라는 영화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영화 박치기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꼭 이 북송 사업과 관련된 제일 코리안 사회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기밀 박치기는 들어봤어도 그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기밀의 박치기를 아마 그걸로 비유를 많이 아.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그건 아닌데 이때 일본 사회에 제일 코리안인들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그런 이미지들 속에서 북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지 그들이 받았었던 차별, 그들이 느끼는 조국이라는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예로선 차별을 받으니까 지상낙원인 북한으로 가자 이런 의미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때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조선 사람들이 주로 입었던 저고리예요. 네. 치마 저고리. 치마 저고리 테러가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 사회에서 제일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조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여학생들 치마 저고리. 근데 여학생들이 치마 저고리를 입고 다녔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면은 멸시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치마 저고리 테러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일본 애들이 막 찢어요. 연도칼로 칼로 찍고 막 이런 게 엄청 심해요. 그다음에 또 일본이 이때가 되면은 그 반공 분위기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하필이면 북한과 연결이 되면서 그 치마 저고리가 상징하는 게 일단 공산주의. 그다음에 못 사는 조선인. 뭐 이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치마 저고리 테러를 계속하니까 이 조선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이 자치 조직을 또 만들어요. 그 이렇게 좀 뭔가 일본 애들이 막 괴롭히러 오면은 패싸움하고 그 영화가 박치기예요. 그때 이제 조선인 남학생들이 그 조선 학교에 다니는 제일 코리안 남학생들이 일본 학생들이랑 패싸움할 때 박치기로 그렇게 싸웠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몇몇 일화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박치기입니다. 박치기. 조선 애들은 싸울 때 박치기로 싸운다고. 머리가 튼튼했나?
슬픈 이야기를 하네. 아마 근데 무기를 쓰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무기 쓰면은 일본 경찰이 잡아가니까 아니, 그런 근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으면은 약간 뭐 제일 코리안들이 일본 사람들이랑 결혼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겠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산삼시대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의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았지만 금전적 부담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를 물론이고 잔탄검과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의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고요. 첨가물은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SP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나돌고 있으니까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 전화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 연락주세요. 자, 산삼시대 맛있어요. 네, 새해부터 잘 챙겨 드셨네요.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목소리가 약간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잘 챙겨 먹는다 해도 이렇게 불시 당할 수가 있어요. 방송 때도 잘 챙겨 먹었었던 것 같은데 불시 당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 걸리면 몰라요. 이런 거 먹으면서 면역력이 올라갔다는 걸 모르시는데 저처럼 한번 걸려보잖아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좀 챙겨 먹을 걸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제가 약간 가래끼 목소리로 유명하잖아요. 네. 댓글에 맨날 종종 남기는데 네. 그 목소리가 좀 신경 쓰여서 요새 산삼시대를 원래도 잘 때려 먹는데 특히나 잘 챙겨 먹었거든요. 부쩍 좀 좋아졌습니다. 진짜로. 맞아요. 이거는 진짜로 매일매일 챙겨 드시면 먹더니 꼭 약간 몸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네. 특히나 산삼 순백도 너무 좋은데 산삼 시대는 기력에 플러스 목 특히나 도라지가 좀 첨가가 돼 있어서 목 건강에 특히 좋다. 환절기에 잘 챙겨 드시면은 목 건강까지 좋아지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산삼순백 여러분 전화 문의도 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삼시대였습니다. 이게 자 지금이 4세에서 5세, 그러니까 4.5세 정도라고 보통 하시거든요. 제일 코리안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대가 한 4세 되면 지금 100년 가까이 여기서 이제 사셨던 거죠. 근데 이들에게 물론 뭐 이거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지금까지도 피해와 멸시의 어떤 그런 상징인 65년 이후에 이제 영주권이 되니까 한국 국적을 따고 영주권 생활만을 해라. 이게 그 이들에게 니네도 민족적 그런 자긍심과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한국 사람들이 강요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그 일본의 그 독립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4세대들이 네. 나는 일본의 대기업에 다니고 싶은데 맞아요. 조선 이적이라서 못한다. 그러니까 부모랑 많이 싸우고 많이 싸웁니다. 나는 선택할 거다 그리고 바꾸고 네. 그걸 말리려고 하고 그런 갈등 독립 영화들이 꽤 많이 나요. 그 2세 정도 분들이 지금 나이 많으신 한 70, 80대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분들은 기념일마다 3.1절, 뭐 그다음에 8월 15일, 뭐 이런 여러 기념일마다 우리 그 민단이 됐든 조총련계가 됐든 모여가지고 뭐 이걸로 이념으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각자 우리 제일 코리안들 모여가지고 우리 날도 좀 기리고 김치도 같이 만들어 먹고 불고기도 해서 이렇게 같이 먹고 이러고 싶은데 3세 4세들은 그런 거 왜 해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일본 사람처럼 살래요 라고 하는 분위기가 되게 진해요. 네. 여기서부터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해도 게 돼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한국의 프로야구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에서 꽤 잘하는 프로야구 그러니까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있었잖아요. 일본말 하는데 한국말 못하는 이 프로야구 선수들. 근데 그거를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게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는 일본에서 프로야구를 뛰고 싶은데 그렇죠. 이 적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일본으로 귀화를 해갖고 나는 제일동포가 아니라는 그걸 숨기고 성공한 사람들. 근데 그거를 욕하는 애들 왜 욕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같은 고등학교의 애들인데 다 선택이 달라진 거죠. 이제 성공한 애들, 안 한 애들.
그게 그런 영화가 있더라. 이게 사실 뭐 그래서 막 예전에 이승엽 선수가 요미우리 자이언츠 뛸 때 네. 오가사와라도 사실은 뭐 그런 뭐 섞여 있다 뭐 이런 네네.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택은 뭐 일본으로 가고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사안을 좀 우리 쪽으로 돌려보면 이산가족 상봉이 눈물겹고 아름답고 슬프기도 하고 한데 저는 북에 연고가 없고 북에 친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으면 지금 당장 선생님 자녀 이산가족이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북한에 대해서 친척 삼촌 누군가가 있는 곳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 어렵죠. 없죠. 그럼 일본에서 부모님은 어떤 특정한 국적을 선택했거나 안 했거나 떠나서 난 여기서 자랐어. 여기 다 적응돼 있어. 친구들도 다 일본 사람. 심지어 나는 경제적 터전이 없어서 부산으로도 못 내려. 원래 있었던 것도 못 돌아갔는데 원래 여기 있던 사람이 일본 국적을 택하고 싶어를 뭐라 할 수가 있나? 그럼요. 없죠. 네. 우리에게는 일제 강점기라는 아픔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일본 한일 간의 관계성이라는 게 있고 역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이 밉고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도 위안부 문제든 강제징용 문제든 이런 거 다 있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막상 일본에서 몇 세대를 거쳐서 살고 있었던 분들에게 이들이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어왔었던 그 피해의 역사를 민족 정체성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니들도 계속 그 고통을 정체성 가지면서 받아. 살아야지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일단 저희 그리고 유전자 검사하면 4명 다 국적 달라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세 4대 넘어가면 혼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일본 분들이랑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네, 많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네. 안타깝게. 근데 우리가 빠찡코란 영화 있잖아. 아, 예. 그 드라마죠. 그 드라마에 거기에 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이게 조금 뭐라고 하나 좀 뭐라고 하나 이게 좀 마음이 좀 마음이 좀 아프다고 해야 되나. 빠찡코란 드라마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안 봤어. 그게 안 봐가지고. 그게 그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한 얘기잖아요. 네, 그것도 이민호 씨가 나온.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만 명 가까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그 이후로 자녀분들 중에는 계속 한국 국적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제 그런 거예요. 여전히 한국 국적 그다음 조선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욱 강경하게 일본 국적 따하시는 분들 비판합니다. 네, 만나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차별적 구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차별적 구조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본 국적 따면 안 되지 라는 거예요. 이 문제 명확하게 하기 전까지 왜 다 이렇게 4세 5세 넘어가면서 일본 국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누구에게도 사과받지 못하고 이 문제는 결국 또 그냥 유야무야 사라져 버리잖아. 우리 그거는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분들 중에 가장 강고하신 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적을 끊임없이 그렇죠. 이제 선택하시는 그런 분들 무국적 온갖 차별과 멸시 속에 살아가십니다. 그분들 아무런 사회 보장이 안 돼요. 여권도 없어요. 국적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그걸 지키시는 분들은 이 지금 일본의 과거 문제 이 피해 문제 우리가 받았던 피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거 난 절대 양보 못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 박정희의 한일 회담을 굉장히 비판으로 하셨겠네요. 엄청 비판하죠. 그게 지금 문제의 근원일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뒤에 나올 북송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네. 한일 협정이 체결됩니다. 한일 협정이 체결이 돼요. 네. 그게 1965년인 건데 이제는 그러면은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한일 협정에 의거해서 한국 국적을 따자고 주장하는 민단. 북송 사업과 연결돼 가지고 우리 통일을 지향해야 되지 않아라고 하는 조청년이 완벽하게 나뉘어 가지고 이제 완 구분이 딱 돼버려서 지금도 이게 노무현 정권 때 한때 민단과 조청년이 한번 같이 만나서 행사도 하고만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이게 이념이 또 그렇죠. 이렇게 또 그게 되면서 지금은 서로 얼굴도 안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리고 심지어 그 노무현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역사 연구자들이 일본 답사를 가면 조총련기 학교로 갈 수 있었어요.
저희한테는 그것도 답사 그렇죠. 지중에 한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지금 조총련계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조총련계 인사들을 만나려면은 신고해야 돼요. 아, 사전 접촉 허가 네. 같은 걸 받아야 네, 되는.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이 뭐 그런 상황인 거. 아무튼 65년이 중요합니다. 네. 65년이 되면은 사실상 반강제로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요. 선택을.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적인 건데 이때 처음으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일본에는 살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제대로 된 과거사 정리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영주권은 받을 수 있어만 합의한 게 한일협정입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도 모호해요. 지금도 모호한 상황인 건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주권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왜요?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갱신까지는 아닌데 이 영주권을 딴다고 해가지고 일본 내에서 무엇인가 특혜가 아니라 그 어떤 사회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일부분은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더욱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일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외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예요. 어정쩡한 존재. 그럼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바뀐 게 없습니다. 오. 바뀐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을 1965년에 어정쩡한 상황에서 만들어 놨고 이게 사실 조금씩 풀리려고 했었던 게 김대중 정권 때였거든요. 네. 근데 김대중 정권이 되면 영주권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자. 이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선거권이었습니다. 투표권.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는데 이게 처리가 돼야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일본에서의 제일 코리안인들의 법적 지위가 그나마 보장이 될 수 있어요. 보장이. 네. 그래서 이 영주권과 이 선거권 문제를 연결하면서 김대중 정권에서 먼저 굉장히 통 크게 양보하는 게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였냐면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투표권은 상호주의에 입각한다라고 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러기 위해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지방자치 투표권을 줬죠. 투표권을 줄 수 있게끔 법적 규정 그걸 바꾸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영주권 갖고 있는 분들은 지방자치 네. 지방선거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재외동포와도 연결이 되지만 네. 원래 시작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제일 코리안인들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서 시작한 게 선거권 제도였어요. 그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근데 일본 정부가 입 싹 씻은 거.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거를 거절했습니다. 우린 했는데. 우리는 그렇죠. 했는데. 씹새끼들이 진짜. 이게 진짜 상호주의에 위배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제일 코리안인들은 없지. 지방자치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권한이 사실상 제대로 된 영주권 권한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다시 취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근데 이게 복잡해지는 게 한국은 이걸 취소해 버리는 순간 이 이제 선거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제외 동포들의 선거권까지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없어져 버리면 이게 다 아예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애초에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건 제일 코리안인들의 일본에서의 사회적 지위 문제로 촉발된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고 일본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리발 내미는데 그걸 역대 정권이 제대로 문제제기를 안 한 거죠, 사실. 그렇게 좀 안타깝게 지금 제일 코리안 사회는 여전히 조총련과 민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그렇게 나뉘어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위 법적 지위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3대 4대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모습들로 표현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 제일 코리안 사회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네. 근데 그 교토국제고 네. 그거는 민단인가요? 총련인가요? 민단입니다. 민단이죠. 민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총련인 줄. 맞아요. 네, 총련. 민단계고요. 교토국제 지난번에 고시엔 우승. 네네 고시엔 우승했던 그 교토국제고는 민단계로 시작한 학교고요. 민단계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지원금을 끊거든요. 그 일본 법적 그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본 교육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네. 사실상 한국이 그 제일 코리안인들의 학교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국제고로 그래서 그 국제고가 이름을 바꿨고 그래서 교토국제고가 된 거죠. 교토국제고로 바꿨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체성은 여전히 제일 코리안인들이 만든 학교임을 가져가고 있는 학교인 거죠. 왜냐하면 교가부터 시작해서 그때 만들었던 그대로 가져가고. 그래서 거기서 뭐 야마토의 동해바다 야마토 이렇게 떠갖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청년 학교인가 막 그런 얘기도 듣고 막 그랬어요. 아닙니다. 민단학교입니다. 민단학교고 지금은 그래서 사실 그 고시엔 우승이 되게 의미 있는 거긴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 70% 이상은 그냥 일본 학생들 일본 국적을 선택한 제일 코리안일 수도 있죠. 아닙니다. 아. 거기는 그럼 명확히 다 그 일본. 나오죠. 예. 제일 코리안인 분들 중에 일본 국적 선택하셨던 분들이 이것도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그 이름 아까 전에 뭐 이충성 네. 그렇게 해가 일본 국적인데 이름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냥 가타카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읽는 대로, 그냥 예. 그대로.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일본 국적을 여기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지만 나는 한국 출신이야. 이충성이야 이거죠. 라고 하는 걸 드러내시는 분이 있고요. 네. 아예 완전히 바꾸시는 다르게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이충성으로 하는 순간 차별은 시작돼요. 그렇죠. 일본 국적자지만 네. 너 뭐야 이름이 이게 이상하네? 차이니치네. 그러면 취업할 때 불리합니다. 당연하죠. 승진도 불리하고 다 네, 불리하죠. 승진도 불리하고 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아예 일본으로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티가 나요. 그렇지. 왜 나지? 뭐 동네 출신 동네 보면 알지. 해가지고 아버지 보면 재현 알고. 쌤 일본 이름이면 완전 일본 사람 같은데. 뭐야 생긴 이게. 거로 그렇게 만들지. 뭐야 김재원 일본인 소리야 뭐야. 식습관이나 이런 다 전부 완전 일본. 스키야키를 좋아하긴 하지만 안치파는 맞지만 일본 사람은 아니지. 뭐라고 봐도 그래. 아무튼 티가 나죠. 예, 티가 나요. 추적하려고 해서 마음 먹으면 티가 납니다. 티가 나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일본 분들은 이라고 하더라고요. 70%는. 아무튼 이 문제는 여전히 유효한 문제고요.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뉴라이트들의 국적과 관련된 망언들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거니와 한일협정에서의 국적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포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코리안인들, 제일 코리안 사회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 볼 필요가 있다. 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참 비극입니다. 지난 100년 비극이죠. 동안 국가가 사라지고 일제 강점기 있었고 끝나고 나서 전쟁을 하고 그 뒤에 일본에 남게 된 자이든 타이든 남게 된 사람들의 삶이 참 쉽지 않다. 그 뒤로도 국적조차 선택하지 않는 또는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역시나 우리나라의 어떤 분단의 비극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M장 없는 M장 내피셜 그놈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 주에 완전 테러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